자, 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란 어떤 걸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러면 우리가 그 빅데이터를 컴퓨팅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이전의 데이터를 컴퓨팅 하던 것과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머신러닝, 블록체인, 뭐 인공지능, 그 다음에 요즘 와선 약간 좀 올드 패션드한 텀 중에 하나 IoT까지 이런 단어들이 IT 업계에서의 부밍 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컴, 컴공 전공자들이 처음 들었을 때 반응은 빅데이터? 뭐 얼마나 크면 빅데이터래? 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반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는 비슷비슷한데 사실은 또 정의마다 약간씩은 다른 범위를 가리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 일단 여러 가지 빅데이터들에 대한 정의들을 살펴보면서 빅데이터란 대략 이런 특징을 가지는구나 하는 그런 개념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도 정의 중에 하나가 나와 있는데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의 텀이다. 어떤 텀이냐면 너무 크고 복잡한 데이터셋의 모음을 얘기를 한다. 근데 이 복잡하고 큰 데이터셋의 모음은 기존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도구들을 사용하거나 혹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던 데이터 프로세싱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는 처리를 하기가 힘든 크고 복잡한 데이터들, 뭐 이런 애들을 일컬어서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네,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내린 걸 보면 일반적으로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향상된 인사이트나 혹은 의사 결정을 위해서 비용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형태의 데이터 프로세싱을 요구하는 어떤 인포메이션 자산 셋을 얘기를 한다. 근데 얘들의 특징으로 들고 있는 게 용량이 굉장히 크고 하이 볼륨이고 그 다음에 그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하이 벨로시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형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다양하다. 이렇게 해서 하이 볼륨, 벨로시티, 버라이어티 이렇게 해서 V로 시작하는 3V에 해당이 되는 속성으로 빅데이터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술 서적을 주로 그 출판을 하는 오렐리라는 데서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처리 능력을 초과하는 데이터다. 그런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가 너무 크거나 혹은 너무 빨리 이동을 하거나 혹은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의 구조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어떤 밸류를 얻으려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기존에 사용했던 것들이랑은 틀린 어떤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의는 앞선 두 가지 정의랑 앞선 이제 가트너의 정의랑 비교했을 때 동일하게 세 가지의 V, high volume, high velocity, and 그 다음에 variety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이 스트럭처에 맞추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다르게 얘기를 하면 데이터 형태에 있어서 다양성을 가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첫 번째 데피니션이랑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두 번째 정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빅데이터 분석의 목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빅데이터 분석의 목적은 뭐다? 새로운 밸류를 얻기 위한 거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IBM에서도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세 가지 어트리뷰트로 그 특성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그 단어를 약간 틀리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볼륨은 똑같죠. 그 다음에 앞에 정의들에서 사용했던 velocity 대신에 여기서는 speed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빠르게 변한다라는 거죠. 뭐 내용은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complexity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데이터 형태 측면에서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앞에 정의에서 봤을 때 variety랑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이번에는 이제 다른 정의로 빅데이터를 부위 3개로 정의하기는 조금 더 뭔가 속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룹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똑같이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이 3가지 속성을 가진 데이터를 뭘 하려고 분석을 하냐면 밸류를 얻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새롭게 나오는 V로 veracity라는 속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데이터의 진실성, 정확성,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각각에 대해서 한 번씩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이 볼륨. 압도적인 양의 데이터를 얘기를 한다. 뭐 이렇게 그 정의하고 있는데 압도적인 데이터 양이란 어느 정도냐, 또 얼마나 빠르게 그 양이 증가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그 IDC 그룹이라는 데서 2019년에 발표한 그래프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2019년에 지금 현재가 2019년이라고 봤을 때 그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데이터의 양이 약 4.4 제타바이트. 그러니까 여기가 4 제타바이트에 해당이 되고 2019년 뭐 정확히 뭐 몇 월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기준에서 4.4 제타바이트 정도 되는데 ITC 그룹에서 전망하기로는 1년 지난 2020년이죠. 올해죠. 올해가 끝날 무렵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서 1년 정도 지났을 때는 10배 정도 증가한다는 거죠. 44 제타바이트 혹은 더 넘어서서 44 트릴리언 기가바이트까지 데이터 양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이 슬라이드를 지나치겠죠. 1년 만에.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압도적인 데이터 양이 증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이고요. 자, 앞에 슬라이드에서 2019년에 4.4 제타바이트 정도의 데이터가 전 세계적으로 생성이 되는데 1년 있으면 44 제타바이트로 10배 증가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그게 뭐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잡히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말하자면 쌀알 하나에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사이즈를 얘기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쌀 한 톨이 1바이트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1킬로바이트는 1000개니까 뭐 한 컵 정도의 쌀 한 컵 정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메가바이트 얘기를 하면 뭐 쌀이 8가방 정도 꽉 찬 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쭉쭉 증가를 하는데 제타바이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쌀알이 태평양을 다 덮을 정도의 개수가 되면 제타바이트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태평양이 4.4개에서 44개가 될 정도로 44개가 될 정도로 증가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의미를 하는 거는 쌀알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인터넷 월드에서 얘기하던 페타바이트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거는 쌀알로 맨하탄을 덮을 정도가 됐을 때 우리 그냥 그래 매스 데이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 프로세싱을 하는 기술들이 나왔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쪽으로 데이터 양이 증가하는 정도는 맨하탄의 어떤 그 사이즈에서 태평양으로 증가되는
거에 맞먹는 사이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빅데이터가 가지는 하이 볼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얘기를 하는지 좀 와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이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아마존이나 뭐 애플페이나 아니면 위챗, 구글 같은 이런 그 회사 이런 그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되고 있는 데이터들의 양의 그 스케일이 엑사바이트나 제타바이트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뭐 학생들 굉장히 즐겨 볼 텐데 유튜브에 하루에 얼마나 많은 동영상이 올라올까요? 뭐 그런 것들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월드와이드하게 1년에 생산되는 데이터 양은 어마무시하고 그런 어마무시하게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별 문제 없이 프로세싱을 하려면 이전에 이 정도 수준에서 만들어졌던 데이터 프로세싱 기술로는 버텨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variety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90년대 말 2000년대 초 뭐 이 정도였을 때는 주로 다루는 데이터들은 전부 RDB 테이블에 들어갈 만한 데이터들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표나 양식에 때려 넣을 수 있는 데이터였다는 거죠. 그런데 2000년대 초중반 지나오면서 뭐 그러니까 데이터 파일들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거죠. 뭐 제이슨 파일에 담긴 데이터도 있고, XML에 담긴 것도 있고, CSV에 담긴 것도 있고, TSV에 담기는 것도 있고, 뭐 이메일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런 스트럭처들은 이런 형식이 존재를 했어요. 이렇게 각각의 형식이 존재를 하는 그런 데이터였다면 unstructured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비디오 뭐 이런 것들도 표준이 있죠. 표준이 있지만 그 이전의 데이터와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얘네들의 사이즈에 있어서도 이미지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천차만별, 비디오 같은 경우에 볼륨도 천차만별 뭐 그런 식이 되니까 딱 사각형으로 정형화되어 있던 데이터들이 약간 느슨한 형태의 틀을 가지는 그런 데이터들로 변형이 되어졌고 지금 와서는 이런 틀 자체가 의미가 없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버라이어티를 가진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프로세싱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벨로시티 같은 경우에 이 벨로시티 속도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매번 60초마다 어느 정도 데이터의 양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 양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그 수치가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컴퓨터의 세대로 봤을 때 80년대 정도 해당이 되는 게 이제 메인프레임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메인프레임 시대를 거쳐서 이제 우리가 메인프레임 시대에는 사실 그 퍼스널한 컴퓨터가 없던 세상이죠. 그래서 컴퓨터 뭐 완전 옛날 007 영화 이런 거 보면 방 한 가득 다 뭐 이렇게 머신이 들어가 있는데 그 머신의 성능이 지금에 와서는 모바일 폰 하나가 해낼 수 있는 일보다 훨씬 작은 일을 했다라는 거고 데이터 양에서 봤을 때도 아마 한 방 가득 들어가 있던 메인프레임의 그런 머신들에 담겨진 데이터 용량은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들어간 데이터 용량보다 훨씬 더 작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를 거치고 인터넷 그 패러다임을 거쳐서 지금에 와서는 이런 소셜미디어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이 로컬 머신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클라우드에 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다양한 앱들이 돌면서 그 앱을 통해서 사람들이 각자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 초마다 지금 이 정도 양의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게 볼륨하고 다른 점은 그 데이터의 증가 속도가 시시각각
속도면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게 이제 속도, 스피드나 velocity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value.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빅데이터 분석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뭔가 우리가 의미 있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런 그 데이터 마이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는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뭔가를 이제 캐내고 있는데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돌산에서 그냥 돌을 캐낼 건가 돌산에서 보석을 찾아낼 건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석이 이 빅데이터 안에 애초부터 없었다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뭔가 이 돌산에 있는 것들을 잘 분류하고 걸러내서 보석에 해당이 되는 밸류를 찾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우리는 반드시 준비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veracity 같은 경우에 아까 데이터의 진실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면 그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블랭크로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알 수 없는 데이터, 우리가 뭐 확실히 알 수 없는 데이터들도 빅데이터 속에 어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숫자들은 같은 컬럼에 해당이 되는 다른 데이터들과 비교해 봤을 때 혼자서 튀는 데이터들이죠. 그래서 여기는 전부 소수점 레벨의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엄청 큰 숫자가 나온다 라던가 아니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들을 이거는 이 로 자체는 의미가 없으니까 삭제를 하자. 1호도 삭제를 하자. 이렇게 하면 지금 보이는 이 네 가지의 로는 통째로 다 버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의 그 로에서 이런 uncertain 데이터나 inconsistent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데이터들은 그럼 다 버려야 하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uncertain 데이터나 inconsistent 데이터에 대해서 다른 의미 있는 유의미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여기에 원래 왔어야 되는 값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추측 값을 예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금 빅데이터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빅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거나 뭔지 잘 모르는 데이터거나 아니면 다른 그 똑같은 컬럼에 위치하지만 비교해 봤을 때 다른 값들과 컨시스턴시를 무너뜨린 데이터들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걸 억셉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밸류를 찾는 데이터 마이닝 작업을 할 때 이런 블랭크나 튀는 값들에 대한 어떤 프로세싱에 대해서 대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또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 디멘전을 여기서는 V 4개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분류한 거는 뭐 어떤 부위를 가지고 속성을 정의를 하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빅데이터 디멘전에서 버라이어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스트럭처 데이터보다는 unstructured 데이터에 가까워질수록 빅데이터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veracity 측면에서는 아까 봤었던 것처럼 certainty, 그러니까 certain한 데이터들만 있는 것보다는 uncertain한 데이터들을 포함하고 있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우리가 빅데이터 프로세싱에서 대상으로 하는 어떤 데이터들의 속성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볼륨 같은 경우에도 테라바이트 수준은 거의 인터넷 패러다임일 때를 얘기를 한 거고 SNS 세상으로 넘어가면서 데이터의 양이 제타바이트 수준으로 올라서게 되죠. 그래서 제타바이트 정도가 됐을 때 빅데이터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velocity 같은 경우에 배치 프로세싱이 필요한 정도의 데이터. 그러니까 배치 프로세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한글로는 일괄 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똑똑똑똑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릇에 데이터를 다
그 어떤 그릇을 다 채울 만큼 데이터가 생기면 그 그릇 단위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는 게 배치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배치 프로세싱이 가능한 정도의 데이터가 아니라 물 밀듯이 떨어진다는 거죠. 와르르 뭐 이렇게 강이 확 밀고 가듯이 그렇게 데이터 스트리밍이 흘러가는 그런 성격을 가질 때, 우리가 이런 그 똑똑똑 떨어지던 데이터들을 어디다 받았다가 한꺼번에 돌리는 형태의 프로세싱으로서는 이런 스트리밍으로 쏟아지는 데이터의 벨러시티를 감당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자체가 가지는 속성 측면에서 기존에 그냥 많기만 한 매스 데이터랑 요즘의 빅데이터가 어떻게 틀린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데이터 자체 속성 외에도 그 데이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델이 이미 변화했다라는 거죠. 기존에 그 뭐 2000년대 초까지는 몇몇 개의 방송사와 신문사가 가장 주된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 주체였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요즘에서는 바뀌었죠. 뭐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 데이터를 쏟아내고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몇 군데 방송국에서 하던 방송을 요즘은 1인 크리에이터들이 하고 있는 시대죠.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이 데이터의 생산자이자 모든 사람이 데이터의 소비자가 되고 있는 모델로 이미 변화했다라는 거고, 그런 모델 변화에 의해서 사실은 매일매일 굉장히 많은 60억 인구가 한마디씩만 쏟아내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인데 한마디만 쏟아내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빅데이터들을 우리가 실제 알게 모르게 굉장히 우리 생활에서 많이 그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 사례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일단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특정한 회사나 뭐 어떤 특정 사례라기보다는 타겟 마케팅에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그 어프로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1000만 명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실제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약 10만 명, 그러니까 한 1% 정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제품을 살 확률이 있는 1%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그 제품에 대한 관심이 없는 99%의 사람들을 붙잡고 얘기를 해서는 뭔가를 팔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많은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제품을 살 확률이 있는 1%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빨리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타겟 마케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1%의 사람들만 쪽집게 같이 집어내는 건 불가능하지만 다양한 분류와 클래시피케이션과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뭔가를 막 이렇게 잘게 쪼개고 다시 뭉치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이 1%의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뭐 적어도 5%의 사람 혹은 10%의 사람들을 특정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관심 있는 1%의 사람들을 포함하는 10%에 해당이 되는 그 집합만 특정 지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물론 그 중에 쓸데없는 9% 사람들에게 드린 노력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냥 랜덤하게 아무한테나 막 이렇게 접근해서 뭔가를 설득을 하고 아니면 물건을 팔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그냥 버려지는 90%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1%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을 그룹핑해 주는 것, 특정 지어 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타겟 마케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재밌는 예제 중에 하나는 NBA의 올랜도 매직에서
뭐 97년도 NBA 결승에서 첫 두 경기를 박살나게 졌다라는 거죠. 참변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올랜도 매직에서 활용하고 있던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이 있었다라는 거죠. 스카웃이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 시스템이 2연패를 하고 나서 그 경기 분석 결과로 뭐 감독이나 코치나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한 가지 묘수를 찾아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랜도 매직에서 주로 점수를 내는 뭐 주요 득점원이 하드웨이, 좀 농구 잘 몰라서 페니 하드웨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이때는 뭐 빅데이터 시대는 아니니까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찾아봤더니 브라이언 쇼나 데럴 암스트롱이라는 선수랑 같이 뛰었을 때 훨씬 더 좋은 실력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이 제시해준 이 인사이트를 그 다음 게임에 반영을 해서 올랜도 매직은 그 다음 두 게임에서도 이겼고 거의 그 해에 뭔가 뭐 그때 주목받지 않았던 팀이었나 보죠. 그에 파란을 일으켰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요즘 와서는 이런 데이터 마이닝 결과를 NBA 팀들이 거의 광범위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실제로 팀 성적도 향상이 되고 결국은 이제 농구 구단에서 많은 팬을 확보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게 목적이니까 팬 서포트를 증가시키는 그런 이제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골드코프라는 이제 뭐라죠? 광산업을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골드코프가 온타리오주에 있는 레드레이크에서 50년 된 5만 5천 에이커짜리 광산에서 이제 금을 채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 이제 광산이란 게 하루 종일 파서 금이 그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그 금이 어디에 금맥이 있는지 찾는 게 이제 키포인트겠죠. 그래서 이 회사가 계속 어려움을 겪다가 2000년에 한 가지 생각을 해낸 게 골드코프 챌린지라는 대회를 하나 연 거예요. 열어서 57만 5천 달러 뭐 이 정도 상금을 걸고 자기네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퍼블릭하게. 1948년 이후부터 회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이런 데이터들을 공개를 해줄 테니 니네 이 대회에 참가해서 어디에 금맥이 있을지를 찾아봐서 가장 많이 찾는 사람한테 상금을 주겠다. 뭐 이런 거였겠죠. 근데 이런 일은 이전까지는 이런 그 지질이나 채굴에 관련된 히스토리 같은 것들은 광산업 종사자들만 가지고 오픈하지 않았던 독점 데이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있던 회사 사람들은 이제 저 회사가 미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 저걸 오픈을 하다니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해당이 되는 빅데이터를 오픈을 했더니 그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뭐 지질학자, 그 다음에 수학자, 뭐 내지는 뭐 군 장교, 뭐 그다음에 물리학자, 그다음에 뭐 위너라고 되어 있는 거 뭐 어디서 이제 수상 경력이 있는 사람들 포함해서 데이터 마이너들이 붙어서 70건의 이제 자기가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라는 프로포저를 냈겠죠. 그래서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였던 이 사람이 봤을 때 그 70건의 서미션을 검토를 하고 놀라 자빠질 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그 회사 내 인력으로는 본 적이 없는 데이터를 뽑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챌린지에 제출된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을 했더니 그 회사가 무려 800만 운스의 금을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시장 자본 자체가 10만 달러에서 9 빌리언, 9억 달러로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오픈을 하고 그 데이터를 마이닝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참여를 이끌어냄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밸류로 가지게 됐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로
들고 있는 게 영화 산업 분야에서 이제 빅데이터 활용의 예입니다. 그래서 뭐 미드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하우스 오브 칼스라는 뭐 이 시리즈가 유명한가 본데요. 그래서 이 시리즈는 넷플릭스 경영진에서 1990년에 방영됐던 그런 이제 BBC에서 방영됐던 미니 시리즈였었는데 이 판권을 이제 사들일까 말까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적어도 1년 정도의 넷플릭스 가입자들의 선호도를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호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넷플릭스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BBC가 만든 오리지널 프로덕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뭘 사고 있었냐면 케빈 스페이시가 나온 영화거나 아니면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감독한 영화들을 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고 그 경영진들이 이 조합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완전히 과감하게 스페이시나 뭐 핀처 감독을 당연히 합류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돈을 1억 달러를 쏟아 부었다는 거죠. 13개 에피소드 시즌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래서 뭐 1억 달러 붓는 게 엄청난 일인지 잘 감은 안 잡히긴 하는데 하여간 엄청 돈을 그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믿고 부었더니 결과로 나타난 거는 돈을 얼마나 벌었다는 건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무려 에이미상에서 33개 부분, 그다음 골든글로브에서 이제 8개 부분을 이제 석권을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받고 돈도 더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빅데이터의 분석 결과가 앞에 봐서 타겟 마케팅, 그 다음에 스포츠 분야, 그 다음에 뭐 광산업, 그 다음 지금 보는 이런 엔터테인먼트나 뭐 어떤 영화 산업 등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은 그럼 여기까지 이제 빅데이터란 어떤 것들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가 줄 수 있는 밸류란 게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느냐 봤을 때 뭐 무궁무진하게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빅데이터를 엑셀에다 넣어서 손으로 뭔가 우리가 돌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뭔가 데이터 분석 모델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게 되는데 그러면 컴퓨팅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기존의 데이터들 이제 매스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도메인을 데이터 웨어하우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데이터 웨어하우싱과 빅데이터 컴퓨팅은 어떻게 틀린가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내용들은 일단 뭐 여러분들이 이미 IT 업계에서 어느 정도 경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학부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컴퓨터공학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혹은 뭐 데이터 웨어하우징 시스템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트레디셔널한 환경에서는 이랬는데 빅데이터를 프로세싱하기 위해선 이렇게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 잘 와닿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키워드만 일단 설명을 해 본다면 일단 아까 그 데이터 웨어하우싱에선 데이터들이 정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기준의 핸들링만으로도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과 비교해서 빅데이터는 그 정형성 측면에서도 비정형적인 데이터가 많을 뿐더러 그 다음에 데이터가 어제는 뭐 예를 들어서 1테라바이트 있었는데 오늘은 뭐 1000테라바이트로 늘어나 있고 뭐 이런 식이 되니까 굉장히 빠르게 변화한다라는 거죠. 그 형태 면에서나 볼륨 면에서나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게 되니까 말하자면 시스템 측면에서 얘기를 했을 때는 뭔가 좀 큰 스케일에 뭔가 서버가 돈다고 했을 때 어제는 1테라만 있으면 되니까 우리가 로컬 시스템에서 돌렸어요. 근데 하루 갔다 오니까 이게 1000배로 늘어났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로컬 시스템 PC 한 대로 1000배로 늘어난 데이터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우리가 뭔가 라지 스케일의 데이터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의 차원에서도 데이터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디스트리뷰션 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싱글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그 어떤 환경이라기보다는 뭔가 대량의 서버가 물리적으로 여러 군데에 분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트랜잭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부분이 트랜잭션 기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을 뭐 신한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붙여요. 이렇게 붙인다고 했을 때 신한은행에서 돈이 마이너스가 돼서 빠져나갔는데 우리은행으로 들어가서 플러스가 되는 순간에 에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신한은행 돈은 빠졌는데 우리은행엔 돈은 미처 플러스가 되지 못한 거죠. 그런 경우에 기존의 그 데이터베이스 처리하는 데선 한 트랜잭션으로 묶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신한은행에서 돈이 마이너스 됐던 것까지 없었던 일로 지워버려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일을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하면 저쪽으로 보낼 수 있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월급을 계산을 할 수 있지? 뭐 이런 것들이 주가 됐다면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고 뭔가를 생각을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금맥을 찾아준다라던가 아니면 이 영화를 누구누구와 찍으면 좋겠냐라는 거를 묻는 질문과 여기에서 얘기하던 이쪽 신한은행 돈을 저쪽 우리은행 돈으로 보내줘. 이런 데이터 프로세싱에서는 목적 자체가 틀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빅데이터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의 목표가 항상 밸류가 돼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디시즌 서포팅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던가 아니면 뭔가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답을 주기 위한 프로세싱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왼쪽에 있는 트레디셔널한 데이터 프로세싱과 빅데이터 프로세싱은 어떤 목적이나 그 다음에 그 시스템 자체를 운영하는 인프라스트럭처 자체가 틀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슬라이드에서는 빅데이터랑 관련된 기술적인 분류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금 빅데이터 컴퓨팅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이 텍소노미 분류표에서는 빅데이터 컴퓨팅 외에도 빅데이터 어널리틱스를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지난 학기에 내가 빅데이터 캡스톤 과목 진행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처음 개설된 과목이라 학생 수가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 경영, 뭐 경제학과 뭐 이런 학생들이었는데 전공이 뭐 그 학생들 당연히 이제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앞서서 4년 동안 그 융합 소프트웨어 연계 전공 쪽에 트랙에 속하는 과목들을 가르쳤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전공별로 보면 경영학과 학생들이 가장 많았어요. 근데 경영학과 학생들한테 이제 컴퓨터공학 관련돼서 어떤 일을 하고 싶냐 이렇게 물으면 열의 9은 빅데이터 분석가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은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빅데이터 전공이란 건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까 설명했다시피 그런 그 하이 볼륨을 가진 데이터를 내가 어떤 식으로 잘 매니지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는지 정형 데이터베이스, 비정형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연구를 할 테고요. 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파일 시스템 혹은 이런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 뭐 이런 쪽은
운영체제를 전공하는 분들이 주로 연구하는 분야들이죠.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파일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지, 혹은 우리가 대용량의 데이터를 단시간에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병렬 처리를 한다라던가, 아니면 뭔가 고성능의 그 OS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운영체제 차원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 전문가 같은 경우에 그 데이터 각각에 대한 어떤 인증,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이쪽도 약간은 운영체제랑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맵리듀스 어떤 식으로 매핑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스레딩이나 태스크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데이터 인텐시브한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프로세싱을 처리를 할 건가,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 전공은 소프트공학 전공인데, 소프트공학에서의 빅데이터 이슈는 빅데이터 컴퓨팅은 그럼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팅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누군가가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려면 혹시 학교에서 잘 안 되면 학원을 다닐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도 몇몇 있었는데, 그런 학생들한테 내 대답은 그런 학원 있으면 내가 일본으로 끊어서 가겠다, 뭐 이런 거였어요. 사실은 빅데이터 전문가라는 말은 적절하지가 않고, 예를 들어 이런 분야별로 각각의 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린 지금 이제 초보자로 배우는 입장에서 지난 시간에 잠시 얘기를 했지만, 여기 나오는 모든 텍소노미를 커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소개하는 정도로 한 학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타겟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하둡하고 스파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거 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하둡과 스파크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맵리듀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산 환경에서의 패러럴 프로세싱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 학교에서 그렇게 서버를 여러 대에 나눠서 데이터를 분산시켜 놓고 어딘가에서 우리가 컴퓨팅 파워를 발휘하는 뭔가 어플리케이션 짜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서는 후반부에 이 하둡과 스파크를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근데 지금 지난 시간 끝나고 이제 설문한 결과를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병렬 처리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프로세싱을 가기 앞서서 그냥 기본적인 데이터 프로세싱을 하는 한 스레드를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스킬셋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없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으로 강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PDF를 함께 올려놨는데, 기존의 강의 계획서랑은 상당히 많이 수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계획은 하둡하고 스파크를 기반으로 한 병렬 프로세싱을 가기 이전에 여러분이 로컬 시스템에서 어떤 데이터를 특정한 사이트에서 받아와서 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뭔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그 답에 대한 결과물을 가시화시키는 그런 실습을 2개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실습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내가 이제 과제를 줄 텐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찾기를 원하는지를 정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는 패럴 프로세싱이 들어가지 않는 싱글 프로세싱 환경에서 다소 대량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뭔가 쿠킹을 한 다음에 가시화하는 거, 연습을 하는 거를 내가 가르쳐 줄 테고, 그 연습이 되면 여러분이 풀고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의 답을 내고, 그 답을 효과적으로 가시화하는 것까지를 연습을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싱글 시스템 로컬에서 돌아가는 환경에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구현이 된 이후에 하둡이랑 스파크 환경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내가 예제로 보여줬던 그 예제를 하둡과 스파크 환경에서 똑같이 돌아가는 예제를 기준으로 해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에서 싱글 시스템에서 여러분이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현해 놓은 어플리케이션을 병렬 환경, 그 다음에 맵리듀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인 하둡 스파크를 사용을 하는 그런 아키텍처 상에서 구현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PC에서 돌리는 빅데이터 컴퓨팅을 위한 스레드를 하나 잡는 거고, 그 다음에 향후에 뭔가 분산 환경에서 스파크를 사용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코드가 바뀌어지는지에 대한 거를 맛볼 수가 있는 정도? 그 정도가 아마 이번 학기에 강의에서 커버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도 크게 봤을 때 빅데이터 컴퓨팅을 구성한 요소는 이렇게 나눠져서 인프라스트럭처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의 문제적에서 어널리틱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번 학기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부분은 이 부분이라기보단 이 부분이라는 거죠. 실제로도 매번 이제 지난 학기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캡스톤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그 학생들이 어떻게 답을 내냐면 엑셀 파일의 데이터를 가지고 답을 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일단 그 컴퓨터공학 전공 교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어플리케이션으로 결과를 내길 바란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팀에 따라서 구현이 가능한 팀도 있고 구현이 거의 불가능한 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구현이 불가능한 팀에 대해서는 데이터 어널리틱스의 결과물이 뭔가 특이한 밸류를 주는 결과물이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느낀 점은 사실은 이쪽은 내가 잘 모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거는 말했듯이 후반부에는 스파크랑 하둡을 사용한 환경에서의 구현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바로 들어가서는 여러분들의 지금 스킬셋으로 봤을 때 너무 헷갈리거나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싱글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환경에서 파이썬, 간단한 파이썬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해서 결과를 내는 거 연습을 하고 그 연습이 끝나면 하둡이랑 스파크 환경에서는 싱글 시스템에서 돌아가던 그 코드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지만 스파크에서 돌아가는 파이썬 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셋을 한번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둡과 스파크 셋 위에서 돌아가는 그 데이터 분석의 어플리케이션을 아주 간단하더라도 한번 돌려보는 거 거기까지가 이번 학기의 목표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랭귀지는 다행히 내가 강의 계획서에 파이썬 선수 과목이라고 적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대부분은 파이썬을 사용하거나 혹은 이미 과목을 이수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랭귀지는 파이썬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아파치 하둡 에코시스템이라는 아키텍처 상에서 후반부에 이제 작업을 하게 될 텐데 그 중에서도 지금 아파치 하둡 에코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말하자면 그 앞부분에서 봤던 텍소노미에 있는 대부분들을 커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대부분을 한 학기 내에 다 우리가 경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 Distributed File System, 하둡이 제공하는 Distributed File System을 사용을 해서 파일을 읽어오고요. 그 다음에 뭔가 우리가 그 파일들을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서 매니지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해서 쿼리들을 날리겠죠. 1년 중에 가장 더웠던 날은 10년 내에 평균 기온은 이런 것들을 그 날씨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뽑아 본다던가 이런 작업을 할 때
CSV 파일에서 읽어온 내용들을 RDB 테이블에 넣게 되고 그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적절한 쿼리들을 구사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스쿱을 사용을 해서 외부에 익스포트 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일로 다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엔 표시가 되지 않았지만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는 제플린이라는 그 라이브러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플린까지 사용을 해서 그래프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내는 것까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뭐 주별 계획 같은 것들은 PDF 파일로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 확인을 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지금 이런 실습을 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이론 부분 조금 필요한데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면 좋을지 그 부분은 이번 주말 동안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 주간별 계획은 다음 주에 내가 다시 올려놓을 거고, 지금 올라가 있는 PDF에서는 내가 지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이렇게 페이지별로 나눠서 어떤 일을 할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아마 수강 정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있으니까 이거는 난 안 되겠다 하는 사람은 뭐 수강 철회를 해도 상관없고 계속 배워야겠다 하는 사람들 계속 하면 되고, 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죠.